조선 중기, 충청도의 어느 고즈넉한 고을에 대대로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할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으며 조정에서 이 거대한 가문을 이끄는 이는 바로 김대감. 차가운 눈빛과 야심, 그의 곁에는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의 현숙. 그러던 어느 날 이 저택에 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자 노비가 노비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향이는 맑은 눈과 흰 피부, 그리고 어머니, 부디 어디에서든 평안하셔야 합니다. 향이는 어릴 적 그 집 도련님들이 서당에서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고 총명했던 덕에 어려운 한문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이가 19이 되던 해 주인이 정치적 모함에 휘말려 유배를 가게 되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노비들은 뿔뿔이 팔려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향이는 어머니와 눈물로 헤어져 다른 상인을 통해 이곳 김대감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던 그 순간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지만 향이는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향이는 마당 한켠에 앉아 교교한 달빛을 등불 삼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책에 몰두해 있던 향이의 등 뒤로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로 김대감이었습니다. 이 깊은 밤의 마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 대감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잠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노비가 그것도 어린 계집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집노비 중 글을 아는 이는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글을 읽을 줄 안단 말이냐? 예, 나으리. 어릴 적 어깨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김대감은 달빛 아래 드러난 향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청초한 아름다움과 총명함이 깃든 눈빛. 그는 처음으로 이 어린 노비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느냐? 열려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효부맹광의 이야기가 특히 감명 깊었습니다. 김대감은 향이가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뜻까지 이해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노비로 썼기에는 아까운 재주다. 앞으로도 정진하거라. 그날 이후 김대감은 남몰래 향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한 일솜씨, 다른 노비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과는 다른 고고한 품격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의 집에 큰 도둑이 들어 부인의 방에 있던 값비싼 장신구들이 모조리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 대낮에 도둑이 들도록 뭘 하고 있었단 말이냐? 당장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다. 김대감의 분노에 노비들은 벌벌 떨며 사죄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향이는 조심스럽게 대감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송구하오나 없어진 장신구들의 모양을 자세히 일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 장터에 그 물건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에게서 장신구의 특징을 전해 들은 향이는 다음날 새벽같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향이는 마침내 한 사내가 파는 물건들 속에서 도난당한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틀림없어. 저 자가 범인이구나. 향이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김대감에게 사실을 알렸고 김대감은 포졸들과 함께 장터로 달려가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모든 장신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향이야, 내 덕분에 우리 집안에 큰 근심을 덜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노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대감은 향이에 대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충성스럽기까지 한 그녀.
그는 메말랐던 자신의 가슴이 오랜만에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밤, 김대감은 향이를 자신의 서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향이야,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나의 첩으로 드리고 싶다. 향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허나, 네가 싫다면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의 뜻을 존중해 줄 터이니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주거라. 노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향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대감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첩이 된다면 어머니를 찾을 힘을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향이는 김대감에게 자신의 결정을 고했습니다. 나으리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날로 향이의 신분은 노비에서 첩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녀를 지극히 아꼈고 귀한 책들을 가져다주며 향이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생활 속에서도 향이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나으리, 제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마. 제 어머니를, 저와 헤어진 제 어머니를 찾아주십시오. 어디에 계신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알겠다. 사람을 풀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향이는 희망을 품었지만 김대감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이를 얻은 것에 만족했을 뿐 그녀의 깊은 슬픔까지 헤아릴 만큼 다정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향이는 서서히 김대감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택에 새로 들어온 노비들 중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가, 향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왜 이리 좋은 옷을 입고 어머니, 제가 이 집대감의 첩이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향이는 곧장 김대감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양민으로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 어머니를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김대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극도로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향이야. 너의 효심은 가상하나 그 노비는 내가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사온 내 재산이다.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없겠구나. 그 말은 향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을 아낀다던 그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자신은 그저 그의 소유물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으리의 첩인 저의 간청인데도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집안 살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해다오. 향이는 싸늘하게 식은 마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김대감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엔 차가운 원망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향이의 어머니는 과도한 노동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쌓이는 과로사였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향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김대감에 대한 원망은 이제 뼈에 사무치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향이야, 내가 미안하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김대감의 위로는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향이의 마음속에서 그는 더 이상 은인이 아닌 어머니를 죽게 한 철천지원수였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향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첩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힘이나 지위가 아닌 바로 그녀의 지혜와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대감의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김대감이 밤마다 상인들을 만나 두툼한 보자기를 건네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향인은 목숨을 걸고 김대감의 서재 문틈으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대감님, 이번 달분입니다. 부디 잘 처리해 주십시오. 수고했네. 관청의 허가는 염려 말게. 향인은 확신했습니다. 김대감이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복수를 위한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며칠 뒤 김대감이 한양으로 출타한 사이 향인은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뇌물수수 내역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와 상인들이 보낸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향인은 밤을 새워 장부와 편지의 내용을 종이에 꼼꼼히 베껴 적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향인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에 익명으로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고발장에는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헌부에서 들이닥친 포졸들에 의해 김대감은 체포되었습니다. 명문가의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김대감은 유죄 판결을 받고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한 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부인은 충격으로 병석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떠나기 전 김대감은 향이를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고발한 것이냐? 예, 제가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으리께서 단 한 번이라도 제 간청을 들어주셨다면, 제 어머니를 살려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감은 그제야 자신의 인색함과 무정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는 허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다. 모두 내 업보로구나. 떠나고 싶다면 떠나거라. 이제 너를 막을 힘이 내겐 없다. 복수는 끝났지만 향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로 인해 아무 죄 없는 대감 부인과 다른 노비들까지 고통받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원하셨을까? 향이는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향이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리산 깊은 곳에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속세의 인연과 원한을 모두 끊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향이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으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은 시간과 함께 서서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유배지에서 고통받고 있을 김대감도 모두가 평안하기를. 자비는 지난날의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고요한 산사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